막내가 엄마 돈 빼돌렸어. 그 돈은 우리 몫이야. 다 그만해라. 그 돈, 내 돈 아니다. 내 아버지의 피 같은 돈이다. 이 이야기는 71세 어머니와 6남매 사이의 차가운 현실 그리고 진정한 효도란 무엇인가를 묻는 감동. 실화형 드라마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성공했지만 냉정했고 딸들은 체면만 따지고 철없는 아들들 사이에서 어머니를 지켜준 건 막내딸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에야 6남매는 깨닫습니다. 돈보다 귀한 건 마음이었다는 것을. 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복이 올 거예요. 서울 외곽 낡은 단독주택이 다닥다닥 붙어선 골목길 안쪽에 말순의 집이 있었어요. 지붕엔 세월에 때가 묻어 있고 대문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죠. 그래도 말순은 이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30년을 살았던 곳이었거든요. 새벽 5시 말순은 어김없이 눈을 떴어요. 나이가 들어서인지 요즘은 밤잠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말순은 낡은 전기장판을 끄고 천천히 거실로 나왔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이젠 익숙한 통증이었죠. 거실 한쪽 벽에는 남편 영수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5년 전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영수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말수는 마루에 앉아 영정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영감 오늘도 또 새벽이 왔네요. 말수는 중얼거렸어요. 대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매일 아침 이렇게 남편에게 말을 거는 게 말순이 습관이었습니다. 애들 다 잘 살잖아요. 첫째는 회사 다니고 둘째는 사업한다고 하고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영감, 당신이 곁에 있을 땐 몰랐는데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어요. 말순이 목소리는 텅 빈 집안에 조용히 퍼졌다가 사라졌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겨울 새벽은 유독 길고 차가웠죠. 말순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썰렁한 냉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안에는 반찬이 고작 2가지뿐이었습니다. 시금치, 무침 한 통, 그리고 이제 신맛이 돌기 시작한 배추김치. 말순은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것도 며칠 전에 만든 건데 혼자 먹으려니 금방 상하네. 옛날엔 이 냉장고가 늘 가득 찼었죠. 자식들이 집에 있을 때는 반찬을 10가지도 넘게 만들었었어요. 첫째는 멸치볶음을 좋아했고 둘째는 계란말이를 좋아했고 막내딸 은지는 감자조림만 보면 눈을 반짝였었죠. 그때는 아침마다 식탁이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무도 없었어요. 말수는 밥을 한 공기 퍼서 김치 몇 조각과 함께 상에 올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늘 초라했어요. 그래도 말수는 꼬박꼬박 새끼를 챙겨 먹었습니다.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식사를 마친 말수는 설거지를 하고 마루를 쓸고 작은 마당에 나가 화분의 흙을 만졌어요. 남편이 심어놓은 들국화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말수는 물을 주며 혼잣말을 했어요. 영감이 심어놓은 거니까 내가 잘 키워야지. 오전 10시쯤 옆집 김씨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김씨는 말순과 비슷한 나이였어요. 두 사람은 오래된 이웃이었죠. 말순이 어제 저녁은 뭐 먹었어? 그냥 김치하고 밥이요. 에이, 그것만 먹으면 어떻게. 내가 미역국 끓였는데 좀 가져왔어. 데워 먹어. 김씨는 냄비를 건네며 말했어요. 말순은 고맙다는 인사를 했지만 마음 한편은 씁쓸했습니다. 이웃의 도움을 받는 게 고마우면서도 왠지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고마워요. 김씨 근데 우리 애들한테는 말하지 마요. 알았어. 알았어. 근데 말순아, 자식들은 요즘 연락 없어? 말순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바쁘겠죠. 뭐 다들 일하느라. 김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말순의 표정을 보니 물어봐선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저녁이 되자 말순은 다시 마루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문자 메시지도 부재중 전화도 없었습니다. 명절이 석 달 전이었는데 그 이후로 자식들은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말순은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 그리고 남편이 남긴 보험금에서 조금씩 찾아 쓰고 있었죠. 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말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말순은 한숨을 쉬며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말순은 낡은 전기장판을 켜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추운 겨울밤이었지만 전기장판은 밤만 따뜻했습니다. 고장난 지 오래였거든요. 그래도 말순은 고치지 않았어요. 돈이 아까웠죠. 어둠 속에서 말순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하루였지만 가슴 한구석은 늘 허전했어요. 자식들의 목소리가 그리웠고 손자 손녀들의 웃음소리가 그리웠습니다. 다들 잘 살고 있겠지. 그걸로 됐어. 엄마는 그걸로 됐어. 말순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고독한 세월 속에서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던 날, 말순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첫째 아들 준호의 생일이었어요. 62살이 된 말순은 아들의 생일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준호 생일이지 벌써 45이나 됐네. 말순은 옷장을 열고 가장 깨끗한 옷을 꺼냈어요. 남편 영수가 살아있을 때 사준 검은색 점퍼였죠. 오래됐지만 정성껏 보관해서 아직 괜찮았습니다. 말순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었어요. 부엌에서 말순은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달부터 조금씩 모아둔 돈이 들어 있었어요. 기초연금에서 아껴서 모은 30만 원이었죠. 말순은 그 돈을 봉투에 넣고 조심스럽게 가방에 챙겼습니다. 이 돈으로 준우한테 옷이라도 사주려고 했는데 그냥 용돈으로 드리지 뭐. 말순은 또 작은 봉지를 챙겼어요. 며칠 전에 시장에서 산 대추와 한과였습니다. 손자들이 좋아할까 싶어서 샀던 거였죠. 말순은 가방끈을 단단히 조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을 달려 첫째 아들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높고 큰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말순은 목을 꺾어 올려다보며 감탄했어요. 우리 준호가 이런 데서 사는구나. 참 잘됐네. 말순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203호를 찾았어요. 문패에는 김준호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말순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얼마 만에 아들 얼굴을 보는 건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더니 며느리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화장기 없이 피곤해 보였어요.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는 놀란 듯하면서도 어딘가 냉랭했습니다. 그래, 며느리 오늘 준호 생일이라서 왔다. 집에 있지? 아, 어머니, 지금 좀 곤란한데요. 우리 오늘 바빠요. 바빠도 잠깐이라도 밥 한 끼는 같이 먹자잉. 말순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요즘 물가도 오르고 애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아요. 오늘은 정말 안 돼요. 다음에 오세요. 수진은 안에서 뭔가를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흰색 봉투였어요. 말순의 손에 쥐어주며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거 택시비라도 써요. 버스 타시면 힘드시잖아요. 말순은 봉투를 받아 들었습니다. 손에 쥔 봉투가 묵직했어요. 안에 돈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런데 말순이 원했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었고 따뜻한 밥 한 끼였어요. 그래도 준호 얼굴이라도. 어머니, 준호는 회사 갔어요. 저도 지금 나가야 해요. 죄송해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말순은 복도에 혼자 서 있었어요.
손에 쥔 봉투를 열어보니 10,000원짜리 지폐 10장이 들어있었습니다. 10만 원이었죠. 택시비라니 내가 돈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닌데. 말수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오는 동안 가슴이 답답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둘째 아들이 남았거든요. 둘째 아들 준석이 사는 곳은 첫째보다 더 멀었습니다. 말수는 다시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더 달렸어요. 오후 1시쯤 도착했죠. 둘째네 집은 빌라였습니다. 3층에 있었어요. 말수는 계단을 올라가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어요. 문 앞에 도착해서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둘째 아들 준석이 직접 문을 열었어요. 준석은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였거든요.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준석의 표정은 반갑기보다는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준석아, 엄마가 그냥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왔다. 잠깐만 들어가도 되겠니? 어머니, 또 오셨네요? 또? 말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라는 건 자주 온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말수는 명절 이후로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어요. 엄마가 언제 왔다고 또야 명절 이후로 처음인디. 어머니, 제가 지금 회의 중인데요. 화상회의라서 카메라 켜놨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래도 얼굴 한번 보자꾸나. 밥이라도 같이. 어머니, 정말 바빠요. 그냥 이거 받으시고 가세요. 택시비예요. 준석도 봉투를 꺼내 말순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번엔 더 얇았어요. 말순은 봉투를 받으며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준석의 눈빛은 피곤하고 차가웠어요. 준석아, 어머니, 다음에 봬요. 저 진짜 바빠요.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말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 쥔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보니 10,000원짜리 5장이었습니다. 5만 원. 말수는 계단을 내려오며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빌라 입구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죠.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오후 3시 말수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말수는 가방에서 봉투 2개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15만 원 택시비라고 준 돈이었죠. 내가 그렇게 짐이냐. 내 새끼들이. 빗방울은 점점 굵어졌습니다. 말순의 얼굴을 타고 빗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니,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말수는 젖은 봉투를 꼭 쥐고 고개를 떨궜어요. 정류장 지붕 아래 혼자 앉은 말순이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빗소리만이 정막을 채웠죠. 비는 점점 더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버스 정류장 지붕 아래 웅크리고 앉은 말수는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빗물이 옆으로 튀었거든요.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집에 가야 하는데 버스가 안 오네. 말수는 중얼거렸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6시가 넘었습니다. 배도 고팠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허기졌죠. 바로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누군가 우산을 쓰고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말수는 흐릿한 시력으로 눈을 가늘게 떴어요. 가까이 오는 그 사람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말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막내딸 은지였어요. 은지야? 은지는 숨을 헐떡이며 말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얼굴엔 땀과 빗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은지는 자신의 우산을 말순 위로 펼치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오빠한테 연락 왔는데 엄마가 다녀가셨다면서요? 말순은 대답 대신 고개를 떨궜습니다. 말순의 젖은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은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우선 일어나세요. 여기 있으면 감기 걸려요. 은지는 말순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말순의 몸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죠. 은지는 엄마의 어깨에 자신의 외투를 덮어주고 함께 우산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여기서 멀지 않아요. 괜찮다. 은지야, 엄마는 집에 가야 해. 안 돼요. 오늘은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제발요, 엄마. 은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은지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15분쯤 걸었을까요? 낡은 빌라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은지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천천히 올랐어요. 말순의 걸음에 맞춰서요. 201호 문을 열자 작은 원룸이 나타났습니다. 방은 정말 작았어요. 부엌과 방이 하나로 합쳐진 공간이었죠. 그래도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작은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어요. 엄마, 여기 앉으세요. 제가 수건 가져올게요. 은지는 화장실에서 마른 수건을 꺼내와 말순의 젖은 머리를 닦아줬습니다. 말순은 딸의 손길을 느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얼마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은지야, 미안하다. 엄마가 갑자기 와서.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언제든지 오세요. 여긴 엄마 집이기도 해요. 은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김치, 두부, 돼지고기 몇 점이 들어있었어요. 은지는 재빨리 냄비를 꺼내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김치찌개 좋아하시잖아요. 오늘은 고기도 넣을게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작은 방을 채웠습니다. 말수는 방바닥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정감이었죠. 30분쯤 지나자 은지가 상을 차려냈습니다. 김치찌개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밥두 공기와 깍두기 그리고 계란말이까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상이었습니다. 자, 엄마 드세요. 은지야, 고기까지 넣었네. 이거 비쌌을 텐데. 괜찮아요. 엄마 오늘 월급날이었어요. 엄마랑 같이 먹으려고 샀어요. 말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술을 뜨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딱 적당한 간이었습니다. 은지가 엄마의 입맛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맛있다, 은지야. 우리 막내가 제일 요리를 잘해. 엄마가 다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수는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어요. 은지는 계속 엄마의 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더 드세요. 많이 드셔야 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은지는 설거지를 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오빠네 집에 갔다 오셨어요? 응. 생일이라서 얼굴 좀 보려고 갔지. 그래서요? 말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바쁘더라고. 다들 바빠서 엄마를 볼 시간이 없나 봐. 은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엄마의 쓸쓸한 뒷모습이 눈에 선했거든요. 엄마, 이제부터 제가 자주 모시러 올게요. 주말마다 같이 시간 보내요. 은지야, 너도 바쁠 텐디 엄마 신경 쓰지 마라. 아니에요. 엄마 전 안 바빠요. 엄마가 제일 중요해요. 그날 밤 말수는 은지의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은지는 엄마에게 이불을 덮어드리고 자신은 바닥에 담요를 깔고 누웠어요. 말수는 딸의 숨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죠. 그날 이후 은지는 매주 말순을 찾아갔습니다. 함께 병원에 가고 동네를 산책하고 약을 챙겨드렸어요.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은지는 말순을 모시고 종합병원에 갔습니다. 요즘 엄마가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는 일이 잦았거든요. 진료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어머니께서 치매 초기 단계로 진단됩니다.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치매요?
엄마가요? 네, 아직 초기라서 약물 치료와 생활 관리를 잘하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분들께 알리시고 재산 관련 문제는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은지는 옆에 앉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말수는 의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듯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은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있잖아요. 병원을 나오며 은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른 형제들에게도 알려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과연 그들이 신경이나 쓸까요? 은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일주일 후 말수는 결심을 했습니다.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아야겠다고요. 치매 진단을 받고 나니 왠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은지와 상의한 끝에 주말에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말순의 집 거실에 6남매가 모였습니다. 첫째 준호, 둘째 준석, 셋째 미경, 넷째 준태, 다섯째 수정, 그리고 막내 은지 명절. 이후로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어요. 거실은 좁았지만 6명이 둘러앉기엔 충분했습니다. 말수는 방에서 나와 자식들을 바라봤어요. 모두 어른이 되었지만 말순의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얘들아, 오느라 고생했다. 첫째 준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다. 부르시고 저 오후에 약속 있어요. 급한 일이니까. 조금만 시간을 내다오.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그런다 말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이제 나이도 있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 셋째 미경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 아프세요? 아프다기보다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뒤 치매 초기라고 하더라.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넷째 준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치매요? 그럼 요양원 같은 데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아직 초기라서 집에서 지낼 수 있다고 했어. 근데 혹시 모르니까 엄마가 남은 돈은 정리하려고 한다. 둘째 준석이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남은 돈이 얼마나 된다고요? 많진 않지. 너희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하고 기초연금으로 살아왔는 뒤 좀 남았더라고. 다섯째 수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 돈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요즘 생각해보니까 말이다. 효도한 만큼 주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 거실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첫째 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효도한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힘들 때 누가 곁에 있었나 생각해봤지. 셋째 미경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바쁜 거 아시잖아요. 직장 다니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어요. 은지는 혼자 사니까 시간 여유가 있는 거고요. 은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직장 다녀요. 사회복지사도 일이에요. 그래도 우리보다 한가하잖아. 애들도 없고. 말순이 손을 들어 자식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싸우지 마라. 엄마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 남은 돈 중에서 기본적인 건 나눠줄 거고 나머지는 엄마를 돌봐준 사람한테 주려고 한다. 넷째 준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럼 은지한테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공평해요? 공평하다는 게 뭐냐? 똑같이 나누는 게 공평한 게 아니라 한 만큼 받는 게 공평한 거 아니겠니? 첫째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돈 때문에 찾아뵙는 줄 아세요? 정말 섭섭하네요. 그럼 돈 말고 뭐 때문에 왔냐?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없었잖니? 둘째 준석이 변명했습니다. 바빠서 그랬어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셔야죠. 말순의 목소리에 떨림이 실렸습니다. 엄마도 이해해. 다들 바쁜 거 알아. 근디 말이다. 엄마가 아플 때 병원 데려간 사람, 밥 챙겨준 사람, 손 잡아준 사람이 누군지 엄마는 안다. 그게 은지였어. 은지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제가 원해서 한 거예요. 하지만
다른 자식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다섯째 수정이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은지가 잘했죠. 근데 어머니, 그 돈이 정확히 얼마나 돼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편이 숨겨둔 돈이 있다는 걸 아직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보험금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남아 있었고 그 외에도 비상금이 조금 있었습니다. 많진 않다. 1,000만 원 정도 될 거다. 셋째 미경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겨우 그것밖에 안 남았어요? 아버지 보험금이 꽤 됐다고 하셨잖아요. 생활하느라 다 썼지. 너희가 챙겨준 것도 없는디 뭘로 먹고 살았겠니? 거실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자식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불만스러워 보였어요.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렸습니다. 막내 은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돈 욕심내지 말아요. 다들 그냥 엄마랑 따뜻하게 지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첫째 준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디서 훈계야. 사회복지사 주제에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오빠, 나도 엄마 자식이에요. 그리고 직업이 뭐가 중요해요? 둘째 준석이 거들었습니다. 은지야, 내가 엄마 곁에 있는 건 좋은데 우리까지 나쁜 사람 만들지 마. 우린 우리대로 사정이 있어. 무슨 사정이요? 엄마 얼굴 보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말순이 손을 들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다들 그만하라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순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오늘은 이만 가거라. 엄마가 좀 지쳤다. 자식들은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은지만이 남아서 엄마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니? 엄마가 자식 복이 없나 봐. 그날 이후 5명의 자식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고 문자도 보내지 않았어요. 오직 은지만이 매일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말수는 그런 은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은지야,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내가 오빠들한테 미움받잖니. 괜찮아요. 엄마 전 엄마가 좋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하지만 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영수가 숨겨둔 돈이 있다는 것을. 그 돈을 알게 되면 자식들이 어떻게 변할지도 알고 있었어요. 말수는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쯤 지난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은지는 평소처럼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오전 9시, 늘 이 시간에 통화를 했거든요. 하지만 전화벨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이상하네. 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시네. 은지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은지는 회사에 급히 연락을 하고 어머니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30분 후 은지는 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어요. 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은지는 예비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엄마 계세요?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도 방도 부엌도 모두 조용했어요. 은지는 방마다 돌아다니며 엄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어디에도 없었죠. 은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침대 위에는 이불이 단정하게 개어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아침 식사를 한 흔적이 있었어요. 분명 오늘 아침까지는 집에 계셨던 거였습니다. 어디 가신 거지? 치매가 있으신데.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은지는 옆집 김씨 아주머니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엄마 오늘 보셨어요? 김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말순이 아침 일찍 나가시던데? 옷 깨끗하게 입고 가방 메고 나가시더라고. 몇 시쯤이었어요? 7시 반쯤? 어디 가시냐고 물어봤더니 볼 일 있다고 하시던데. 은지는 다급하게 인사를 하고 다시 어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메모라도 남겨두셨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후 1시 은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러 간 거였죠.
어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오늘 아침부터 연락이 안 돼요. 경찰관은 신고서를 작성하며 물었습니다. 특별히 자주 가시는 곳이 있나요? 친구분 댁이라든지. 아니요. 엄마는 집에만 계세요. 제가 모시고 다니는 것 말고는 혼자 외출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일단 주변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세요. 은지는 경찰서를 나와 동네를 헤맸습니다. 버스 정류장, 시장, 공원, 병원까지 어머니가 갈 만한 곳은 다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말순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은지는 지쳐서 어머니 집 마루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제발 무사하세요. 그날 밤 은지는 어머니 집에서 밤을 샜습니다. 혹시 엄마가 돌아오실까봐 대문을 열어두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말순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형제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더니 세 번째 전화에서야 첫째 준호가 받았어요. 왜 그래? 은지야? 오빠 엄마가 실종됐어. 뭐? 실종? 어제 아침부터 안 계세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전화 너머로 준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치매 있으시다며? 그러니까 요양원에 모셔야 한다니까. 오빠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예요? 엄마 찾는 거 도와줘요. 알았어. 내가 주변 좀 알아볼게. 하지만 준호를 비롯한 다른 형제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찾으면 연락해라는 말만 남겼을 뿐이었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회사도 나가지 못하고 어머니를 찾아다녔어요. 경찰도 수소문을 했지만 단서가 없었습니다. 마치 말순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죠. 사흘째 되던 오후 은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은지 씨 맞으시죠? 여기 관악구청 사회복지과입니다. 은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아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께서 여기 오셨습니다. 기부 관련 상담을 받으러 오셨다고 하시는데요. 엄마가요? 지금 거기 계세요? 네, 지금 상담실에 계십니다. 은지는 전화를 끊자마자 구청으로 달려갔습니다. 15분 만에 도착해서 숨을 헐떡이며 사회복지과 문을 열었어요. 안쪽 상담실에 말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말순은 은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은지야, 왔냐? 엄마, 여기서 일 보고 있었다. 은지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 어디 가신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미안하다. 은지야, 엄마가 핸드폰을 집에 두고 나왔네.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틀 전에 오셔서 재산 기부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절차 안내를 드렸는데 오늘 다시 오셔서 서류를 작성하고 계셨습니다. 은지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재산 기부요? 말순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은지야, 내가 가진 게 얼마 안 되지만 세상에 좀 남기려고 했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데 쓰라고 말이다. 엄마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돈 때문에 싸울 것 같아서 말이야. 차라리 좋은 데 쓰는 게 낫겠다 싶었어. 은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느껴졌거든요. 엄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말순은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아. 은지야, 내가 제일 효자인 거 엄마가 다 안다. 근데 말이다. 사실 엄마한테 비밀이 하나 있어. 비밀이요? 말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숨겨둔 돈이 있단다. 엄마도 최근에 알았어. 금고 열쇠를 찾았거든.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요? 얼마나요? 많아. 생각보다 훨씬 많아. 10억이 넘는다. 은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억? 그 많은 돈을 아버지가 숨겨두셨다니.
그래서 엄마가 고민이 많았어. 이 돈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5명한테 주면 또 싸울 것 같고 너한테만 주자니 미안하고 엄마 그런 돈 있는 줄 몰랐어요. 엄마도 몰랐지. 근데 내 아버지가 통장이랑 메모를 남겨뒀더라고. 그 돈은 진짜 효도한 자식한테 주라고 말이야. 말수는 은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은지야, 그 돈은 내 거다. 엄마가 정했어.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는 돈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랑 같이 있으면 돼요. 하지만 말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말순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았어요.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지 말수는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소동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은지는 어머니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치매 증상이 조금씩 심해지면서 물건을 자주 잃어버렸거든요. 은지는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해서 따로 보관하려고 했어요. 오후 2시쯤 은지는 어머니 방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을 꺼내는데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가 나왔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나무 상자였죠. 이게 뭐지? 은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두꺼운 성경책이 들어있었어요. 은지는 성경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아버지 영수가 생전에 늘 읽던 책이었거든요. 책장을 넘기는데 중간쯤에서 뭔가 끼어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어요. 연두색 통장이었습니다. 표지에는 대한상호신용금고라고 적혀 있었죠. 은지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은지의 눈이 커졌어요. 예금주는 아버지 김영수, 그리고 잔액 란에는 믿기 힘든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10억 2천만 원? 은지는 다시 한번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10억 2천만 원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거래 일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은지는 통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심호흡을 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이런 돈을 모았을까? 가족들은 아무도 몰랐었는데 통장 사이에서 작은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은지는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죠. 이 돈은 말순이와 진짜 효심 있는 자식에게 주라. 사람은 혈육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네. 평생 모은 피땀이니 헛되게 쓰지 말거라. 은지는 쪽지를 읽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지만 이 글씨를 보니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언제나 과묵했지만 가족을 사랑했던 아버지의 모습이요. 아버지, 이걸 왜 숨기신 거예요? 은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돈을 오빠들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면 엄마 말씀대로 조용히 엄마만 쓰도록 해야 할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 산책을 다녀온 거였어요. 은지는 재빨리 통장과 쪽지를 다시 성경책 안에 넣고 상자에 담았습니다. 은지야, 집에 있었구나. 네, 엄마 방 정리하고 있었어요. 말순은 은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있다는 걸 눈치챈 듯 했어요. 무슨 일 있냐? 얼굴이 왜 그러냐? 은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꺼내 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엄마, 이거 찾았어요. 옷장 안에 있었어요. 말수는 상자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걸 찾았구나. 엄마,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알지. 얼마 전에 엄마도 찾았어. 근데 너한테 말 안 했지. 은지는 성경책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말순에게 보여주며 물었어요. 엄마, 이 돈 어떻게 할 거예요? 오빠들한테 알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말순은 통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영수의 이름이 적힌 통장이었죠.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경비. 일도 하고 몸이 성한 데가 없을 때까지 일했지. 돈은 내 아버지의 피와 땀이야. 그래서요? 네. 아버지 유언이 있어 진짜 효도한 자식한테 주라고 했어. 그게 누군지 엄마는 알아.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는 이 돈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가 편하게 쓰세요. 아니다. 이 돈은 내 거야. 네. 아버지도 그렇게 바랐을 거고 엄마도 그렇게 정했어. 근데 오빠들이 알면 또 싸울 거예요. 말순이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싸우면 어떠냐. 그게 인간의 본성이지. 근디 엄마는 이제 알았어. 돈으로 자식을 시험해 보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걸. 엄마, 은지야. 엄마가 결정했다. 이 돈은 내가 관리해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써라. 엄마 병원비도 내가 내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라.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전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냥 엄마를 사랑해서 한 거예요. 말수는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로 그거다. 은지야, 사랑해서 한 거. 그게 진짜 효도야. 돈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날 저녁 말수는 은지에게 통장과 도장을 모두 건네줬습니다. 은지는 받을 수 없다고 계속 사양했지만 말수는 고집을 부렸어요. 내가 안 받으면 엄마가 기부해버릴 거다. 그게 싫으면 받아라. 은지는 결국 통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돈 때문에 가족이 더 멀어질까봐 걱정됐거든요. 며칠 후 은지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내기 위해 통장에서 2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은행에 갔더니 직원이 물었어요. 예금주가 돌아가셨으면 상속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데요. 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관계 증명서랑 사망진단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은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돈을 정식으로 찾으려면 형제들이 모두 알게 된다는 것을. 은지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날 밤 은지는 어머니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이 돈 찾으려면 오빠들 동의가 필요돼요. 그럼 다들 알게 되는데. 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게 되면 어떠냐. 어차피 언젠가는 알 일이야. 근디 은지야, 내가 이걸 찾을 줄 엄마는 알았다. 네. 내가 제일 성실하고 꼼꼼하니까 내 아버지도 그걸 알았을 거야. 그래서 성경책 안에 넣어둔 거지. 너만 찾을 거라고 믿었던 거야. 은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아프게 느껴졌거든요.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요? 내 마음대로 해라. 엄마는 내 편이야.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날 이후 은지는 통장을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아직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예상할 수 있었죠.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말순의 병원 진료 날이었어요. 은지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치매약 처방전을 받고 다음 달 진료 예약까지 마쳤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지는 약국에 들렀습니다. 약값이 80만 원이 나왔어요. 은지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은지는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할머님, 약값 결제하시려고요? 네. 카드 안 되죠? 현금이시면 바로 되세요. 은지는 근처 은행으로 가서 1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아버지 영수의 통장에서요. 약값을 내고 나니 20만 원이 남았어요. 은지는 그 돈으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과일도 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오후 4시였습니다. 말수는 피곤한 듯 침대에 누웠고 은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은지가 문을 열자 5째 언니 수정이 서 있었습니다. 수정은 예고 없이 왔던 거였어요. 언니, 갑자기 웬일이에요? 그냥 엄마 얼굴 좀
보려고 들어가도 돼? 네, 들어오세요, 수정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더니 식탁 위에 놓인 약봉지들을 봤어요. 엄마 약 지어왔어? 맞네. 네,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수정은 약봉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80만 원이라는 금액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은지야, 약값이 이렇게 비싸? 80만 원? 치매약이 비싸요. 매달 이 정도 나와요. 너 혼자 감당하기 힘들겠네. 우리도 나눠서 내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언니 제가 낼 수 있어요. 수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월급으로? 사회복지사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정은 식탁 위를 더 살펴봤어요. 그리고 은지의 가방 옆에 놓인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은지가 서둘러 넣으려 했지만 늦었어요. 수정이 재빨리 통장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언니, 그거 내 거예요. 대한상호신용금고. 예금주가 김영수? 수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통장을 펼치자 잔액이 보였어요. 10억이 넘는 숫자였죠. 이게 뭐야? 은지의 아버지 통장이잖아. 너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언니, 그건 너 혼자 숨기고 있었어? 이런 큰 돈을? 수정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방에서 말순이 나왔어요. 무슨 일이냐? 왜 그렇게 시끄럽게 구냐, 엄마. 엄마도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 비밀 통장? 말순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수정은 통장을 꼭 쥐고 말했어요. 지금 당장 오빠들한테 연락할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의 상속 재산이잖아요. 은지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잠깐만요. 이건 엄마가 정하신 거예요. 엄마가 정해? 이런 큰 돈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수정은 휴대폰을 꺼내 형제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장 엄마 집으로 와, 큰일 났어. 채 30분도 안 돼서. 나머지 형제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준호, 둘째 준석, 셋째 미경, 넷째 준태 모두 다급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수정이 통장을 보여주자 형제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준호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막내가 엄마 돈 빼돌렸어. 오빠, 아니에요. 이건 엄마가 저한테 맡긴 거예요. 준석이 통장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10억 2천만 원?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돈을 숨겨뒀다고? 너 혼자 쓰려고 했지? 아니에요. 엄마 병원비 내려고 꺼낸 거예요. 미경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병원비가 10억이나 돼? 웃기지 마. 너 지금 우리 목까지 다 가져가려는 거잖아. 말순이 두 손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다들 입 좀 다물어라. 그 돈은 엄마가 은지한테 준 거다. 준태가 비웃었습니다. 엄마, 그게 말이 돼요? 6남매가 있는데 막내한테만 전부 다요? 그래, 전부 다다. 너희들은 한 푼도 못 받는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형제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봤어요. 준호가 다가와 말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치매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법적으로 무효예요. 손 치워라. 엄마 정신 멀쩡하다. 그럼 왜 이런 불공평한 결정을 하세요? 우린 자식도 아니에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식? 자식이 뭐냐? 엄마가 아플 때 누가 곁에 있었냐? 엄마가 밥도 제대로 못 먹을 때 누가 챙겨줬냐? 너희들이냐? 아니잖아. 은지였어. 싸움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소리가 커지고 서로 밀치기 시작했어요. 은지가 오빠들 사이에 끼어들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준석이 은지를 밀쳤고 은지는 바닥에 넘어졌어요. 은지야. 말순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바로 그때 옆집 김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너무 시끄러워서요. 10분 후 경찰 2명이 도착했습니다. 여기 무슨 일입니까? 형제들은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려는데 밖에서 휠체어 소리가 들렸어요. 은지가 황급히 문을 열자
말순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새 말순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어요. 지난 한 달간 치매가 더 진행된 탓이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다 그만해라 말순이.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엄마 그 돈, 내 돈 아니다. 내 아버지의 피 같은 돈이다. 3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거야. 말순은 자식들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어. 진짜 효도한 자식한테 주라고. 그게 누군지 엄마는 안다.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른 형제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돈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사람 마음이 돈보다 귀하단 걸 이제 알겠니? 말순은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은지야, 이 돈은 내 거다네. 아버지도 그렇게 바랐고 엄마도 그렇게 정했어. 형제들한테 미안하더라도 이건 내가 받아야 해.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말순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모든 변명이 무색했거든요. 경찰은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돌아갔습니다. 형제들도 하나씩 집을 나섰어요. 떠나기 전 준호가 은지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은지야, 형이 정말 잘못했어. 은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나서 말순과 은지만 남았어요. 말순은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지야, 힘들었지? 괜찮아요. 엄마 전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집안은 평화로웠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말순의 치매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은지의 얼굴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었죠. 은지는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를 전담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매일 아침 어머니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형제들은 그 이후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찾아뵀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의 정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찾아올 때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호두과자를 사왔고 준석은 어머니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미경은 어머니 머리를 빗겨드렸고 준태는 집 안수리가 필요한 곳을 고쳐드렸습니다. 수정은 반찬을 만들어 왔죠. 하지만 말순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2월 어느 추운 아침 말순은 일어나지 못했어요. 은지가 발견했을 때 말순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요. 엄마. 엄마. 은지는 어머니를 흔들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안하게 가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은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연락이 갔고 모두 달려왔어요. 거실에 놓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다들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식은 사흘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이었지만 조문객들이 꾸준히 찾아왔어요. 옆집 김씨 아주머니, 동네 어르신들, 은지의 동료들 모두 말순을 기억하며 애도했습니다. 육남매는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영정 속 말순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10년 전에 찍은 사진이었죠. 남편 영수와 함께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국화꽃이 하얗게 놓여 있었어요. 은지는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아버지 곁으로 가세요. 사흘째 되는 날 발인이 있었습니다. 관이 연구차에 실렸고
육남매는 뒤를 따랐어요. 화장터로 가는 길,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함이었어요. 은지는 유골함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정말이 작은 함 안에 계시는 거였죠. 남편 영수가 잠들어 있는 납골 땅으로 향했습니다. 나란히 자리한 두 개의 칸. 은지는 어머니의 유골함을 아버지 옆에 모셨어요. 이제 두 분은 다시 만난 거였습니다. 아버지, 엄마. 데려가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납골 땅을 나오며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모두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엄마가 원하셨던 것처럼.